1380년 9월 지리산 자락 황산. 고려 병사들은 한 사람의 이름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백마를 탄 한 소년. 나이는 15 남짓. 얼굴은 놀랍도록 어려 보였지만 그 몸놀림은 사람의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가 창을 휘두를 때마다 고려의 장정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고려군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지발도, 어린 용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목과 얼굴까지 온몸을 갑옷과 투구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화살을 쏠 단 한 치의 틈도 없었던 것입니다. 고려 최고의 신궁조차 그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재주가 너무 아까워 죽이지 말고 사로잡고 싶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무적의 소년과 고려의 신궁, 이 둘의 대결이 고려의 운명을 가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궁의 이름은 이성계였습니다. 이 소녀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왜 고려의 산속에서 창을 휘두르고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바다 건너 일본에서 시작됩니다. 6편에서 우리는 일본이 두 조정으로 갈라져 긴 내전에 빠져든 것을 보았습니다. 남북조 시대, 그 끝없는 전란 속에서 갈 곳을 잃은 무사들이 칼을 들고 바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을 왜구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해안을 노리는 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말에 이르러 왜구는 단순한 도적을 넘어 하나의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와 말을 불태우고 곡식을 빼앗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해안뿐이 아니었습니다. 강을 거슬러 산을 넘어 내륙 깊은 곳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세금을 실은 배가 끊기고 백성은 바닷가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나라의 곳간이 텅 비어갔습니다. 고려는 건국 이래 가장 끈질긴 적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적대와의 다툼이 아니라 나라의 존망을 건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한 장수를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 무렵 고려의 하늘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성계를 그토록 아끼던 공민왕은 1374년 신하의 손에 시해되었습니다. 이제 왕위에는 어린 우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라는 흔들리고 왜구는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이번에도 풀려나왔습니다. 1377년 왜구가 강화도까지 들이닥치자 이성계는 서강에 나가 군세를 떨쳐 그들을 막았습니다. 같은 해 5월 창고라는 왜구를 지리산에서 섬멸했고 8월에는 서해도의 왜구를 해주해서 격퇴했습니다. 이듬해 1378년 왜구가 개경 코앞에 승천부까지 밀려와 수도를 위협했습니다. 백전노장 최영이 나가 맞았으나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성계가 합류했습니다. 무너지던 전세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두 명장이 힘을 합히자 왜구는 섬멸당했습니다. 북쪽에서 홍건적과 나아추를 꺾었던 신궁이
이제 남쪽 바다의 적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복형인 이원계, 그리고 여진 땅에서 온 의형제 이질한. 이질한의 활솜씨는 이성계에 견줄만 했습니다. 두 신궁이 한 전장에 서는 날, 그날이 머지않아 오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380년 왜군은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로 몰려왔습니다. 무려 500척의 배, 고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침공이었습니다. 그 배들은 금강하구, 진포에 닻을 내렸습니다. 왜군은 배를 밧줄로 단단히 묶어두고 무트로 올라 경상도와 전라도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고려 조정은 세 사람을 진포로 급파했습니다. 심덕부, 나세, 그리고 최무선. 그는 화통도감에서 오랜 세월 한 가지를 연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화약, 화포. 그리고 진포에서 그 화포가 처음으로 불을 뿜었습니다. 밧줄로 묶여 옴짝달싹 못하던 외선 500척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화포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는 무서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배를 잃은 왜구, 돌아갈 곳이 사라진 그들은 이제 살기 위해 내륙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사납다는 것을 고려는 곧 알게 됩니다. 배를 잃은 왜구는 미쳐 날뛰었습니다. 옥주, 영동, 상주, 선산, 성주, 함양, 충청과 경상의 내륙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고려 조정은 대규모 군대를 보내 이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무려 9명의 원수가 왜구를 추격했습니다. 배긍렴, 지용기, 정지, 모두 이름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근내역에서 두 군대가 부딪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고려군이 대패한 것입니다. 원수 박수경과 배원을 포함해 500여 명의 군사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왜군은 그동안의 적과 달랐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짧은 칼을 귀신처럼 다뤘습니다. 9원수의 군대조차 막지 못한 것입니다. 승리에 취한 왜군은 남원 운봉을 불태우고 인월역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온 고려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 쳤습니다. 이제 곧 북쪽으로 올라가겠다. 개경으로 진격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수도가 다시 위태로워졌습니다. 조정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북쪽의 홍건적을, 나하추를, 그리고 수많은 왜구를 꺾어온 단 하나의 이름, 이성계. 조정은 이성계를 양광, 전라, 경상, 삼도 도순찰사로 삼았습니다. 세계 도의 군사권을 한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변한열, 우인열, 이원계, 왕복명, 이름난 장수들이 그의 아래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형제 이질한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남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적의 진영을 살피며 공격을 미뤘습니다. 왜군은
험한 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쳤다간 작은 내역의 참패가 되풀이될 판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신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수들은 초조했습니다. 급기야 식량 공급을 끊겠다며 그를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부대를 재정비하고 나아갔습니다. 운봉을 넘어 황산 서북쪽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두 군대가 마주섰습니다. 왜구의 진영에서 소년 장수 아지발도가 이성계의 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부하들에게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저 장수는 지난날의 장수들과는 다르다. 오늘의 싸움은 너희 모두 각별히 조심하라.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백마의 소년과 고려의 신궁은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황산 북쪽 정산봉 왜구는 험준한 지형에 자리 잡고 죽기로 버텼습니다. 왜구의 기병이 고려군의 뒤를 끊으러 파고들자 이성계는 친병을 이끌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활이 울 때마다 적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죽음을 각오한 이성계가 몸소 산 위에 올라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백마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지발도. 창을 휘두르면 고려군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그 무적의 소년. 이성계는 그 재주가 아까웠습니다. 저런 인재를 죽이기엔 아깝다. 사로잡을 수 없겠는가? 그러나 이지란이 만류했습니다. 아니 됩니다. 지금 저자를 살려두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성계는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지발도는 목도 얼굴도 온몸을 갑옷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화살이 파고들 단 한 치의 틈도 없었습니다. 그때 두 신궁이 눈빛을 나눴습니다. 이성계가 활을 들었습니다. 겨눈 곳은 적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투구꼭지, 투구를 묶은 그 끈이었습니다. 화살이 정확히 투구꼭지를 때렸습니다. 끈이 끊어지고 투구가 벗겨졌습니다. 드러난 소년의 얼굴, 바로 그 찰나 이지란의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무적의 소년 장수가 백마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한 사람이 갑옷의 틈을 만들고 한 사람이 그 틈을 꿰뚫은 두 신궁의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두목을 잃은 왜구는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고려군은 총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적이 고려군보다 10배는 많았으나 살아남아 지리산으로 도망친 자는 겨우 70여 명뿐이었습니다. 전사한 왜구의 피가 강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붉은 빛은 엿새 이래가 지나도록 빠지지 않아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지발도가 쓰러지며 흘린 피가 스민 바위는 오늘날까지 피바위라 불리며 남원 인월의 강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노획 한 마리 1600필, 무기는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승리의 끝에서 이성계는 뜻밖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리산으로 도망친 70여 명을 끝까지 쫓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적을 모조리 죽이는 나라는 없는 법이다. 개전하는 이성계를 백전노장 최영이 마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치하했습니다. 우왕은 이성계에게 금 50냥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장수가 적을 물리치는 것은
직분일 뿐입니다. 어찌 그 상을 받겠습니까? 활로 적장을 걷고 덕으로 자신을 낮춘 장수. 이것이 황산대첩이었습니다. 황산에서 이성계가 소년 장수를 쓰러뜨리던 1380년, 세계는 여전히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왜구를 낳은 일본의 남북조 내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중국에서는 명나라의 홍무제 주원장이 무너진 원나라의 자리를 다지며 철권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이성계와 동갑내기 티무르가 정복에 정복을 거듭하며 새로운 제국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옛 질서가 무너지고 저마다 새 나라를 세우던 시대. 그 동쪽 끝에서 이성계는 조금씩 자기 시대의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황산대첩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홍산의 최영, 그리고 황산의 이성계. 이 두 대첩을 계기로 고려를 좀먹던 왜구의 기세가 마침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투는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성계는 주로 북쪽 변방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황산에서 온 나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고려를 구한 국가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날 떨친 무명이 훗날 그가 새 왕조를 세우는 그 밑거름이 될 줄은 이때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다에서 온 재앙, 화포에 불탄 500척, 그리고 붉게 물든 강위에 남은 두 신궁의 전설. 황산대첩으로 이성계는 이제 온 고려가 우러러보는 가장 빛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웅이 너무 커지면 그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함께 자라나는 법입니다. 신궁의 화살은 이제 어디를 향할 것인가? 나라를 구한 그 활이 훗날 그 나라의 운명까지 바꾸게 될 줄은. 다음 편 다시 북쪽에서 밀려오는 여진의 위협, 호바투, 그리고 요동을 향한 운명의 명령. 이성계의 앞에 한 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위화도, 붓끝이 닿지 못한 그날의 이야기. 다시 읽는 왕조실록.